지난 시간에 맥스웰 방정식이 상대성과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맥스웰 방정식과 상대성 중에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아인슈타인은 대학 들어가기 전에 16살 때쯤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빛의 속력으로 달리면서 거울을 보면은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칠까 비치지 않을까.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치고 있다면은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보기에는 물론 얼굴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빛의 속력으로 갔다 오는 걸 텐데, 내가 빛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그 아인슈타인 얼굴에서 나온 빛은 거울까지 가는데 2배로 빠른 속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울에서 부딪힌 빛은 빛의 속력보다 더 느리게 아인슈타인의 눈으로 가고 있겠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보기에는 얼굴이 비치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얼굴이 비치지 않는다.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관성계와 빛의 속력과 빛의 속력의 문제를 어려서부터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알려져 있었던 그 사실들을 이 상대성과 맥스웰 방정식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관성계에 상관없이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빛의 속력이 불변이어야 된다. 즉 맥스웰 방정식이 그냥 항상 옳다. 언제나. 그런데 상대성은 역학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상대성도 맞아야 된다. 왠지 모순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갈레이 변환이 잘못되었다. 갈레이 변환을 다른 방식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논문의 제목은, 이건 독일어니까,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관하여입니다. 자, 맥스웰 방정식과 상대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제목에 잘 드러나 있죠.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갈레이 변환이 아니라 로렌츠 변환이라고 알려진 방식으로 관성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상대성은 갈레이 변환이 아니라 로렌츠 변환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로렌츠 변환에 의하면은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계에서 같습니다. 이렇게 변환 자체에 그러니까 빛의 속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은 절대적인 물리 법칙인 것이고 모든 관성계에서 항상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성의 기본적인 원리인 모든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똑같이 성립해야 합니다. 물론 맥스웰 방정식도 포함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로렌츠 변환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로렌츠 변환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인 로렌츠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기 10여 년 전에 이미 발견한 그런 수학적인 변환식입니다. 그러면 로렌츠 변환식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빛의 속력을 모든 관성계에서 같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이미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상대성 이론을 만들지 못했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고 하는 걸까요? 이런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정리해서 어느 것이 진정한 물리 법칙이고 어느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단순한 현상인지를 정확하게 통찰한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상대성이라는 것은 역학의 올바른 원리입니다.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성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계에서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성계는 로렌츠 변환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역학의 이 모든 것이.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다 만족해야 이제 올바른 물리 법칙, 상대성에 대한 올바른 물리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로렌츠라든가 푸앙카레라든가 당대의 석학들은 그런 수학들을 알고 있었고 그런 관계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진정한 물리 법칙인지를 정하는데 망설임이 있었고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쾌하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논문은 그다지 길지도 않고 뒤에
참고 문헌도 하나도 달리지 않고 사실 내용은 매우 간결합니다. 이런 것이 올바른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아인슈타인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계산을 해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이제 명쾌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하면은, 자, 아까 봤듯이 빛의 속력을 모든 관성계에서 일정하게 하면은 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 속도 그것과 달라지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로렌츠 변환을 하면은 시간과 공간 자체가 더 이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에 의하면은 시간과 공간은 일종의 절대적인 일정한 기준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모든 물리 현상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틀이고, 그 안에서 물리 현상만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 의하면은 기준은 빛의 속력입니다. 그리고 빛의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성계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다 변해야 됩니다. 아까 갈릴레이 변환을 설명할 때 갈릴레이 변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시간은 모든 관성계에서 똑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모두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이 상대성 이론을 생각할 때 바로 그 문제, 시계가 정말로 모든 관성계에서 똑같이 가는가, 동시라는 개념이 모든 관성계에서 똑같이 이야기될 수 있는가 하는 데에서부터 이 상대성 이론 논문을 착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우리가 상대성 이론 하면은 이제 얼른 떠오르는, 또는 이제 많이 이상한 현상으로 우리가 예로 드는 뭐 시간이 지연된다든가, 뭐 쌍둥이가 뭐 한쪽은 늙고 안 늙고라든가, 그 다음에 우주선의 길이가 줄어들고,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보는 관점을 바꿔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성계가 달라지면은 관성계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길이도 다르게 측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1905년에 베른의 특허청에 근무하던, 스위스 특허청에 근무하던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던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로부터 약 10년 후 1915년, 이번에는 당시 베를린 대학에 근무하던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일약 물리학계의 총화가 됐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뿐 아니라 사실 그 해에는 아인슈타인이 4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4편의 논문 하나하나가 다 현대 물리학의 혁명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인슈타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 몇 년 후 1908년경에 마침내 아인슈타인은 취리히 대학의 강사로 임명이 돼서 학계에 정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프라하에 있는 카를 대학, 그리고 다시 취리히에 있는 자기가 졸업했었던 ETH의 교수가 됐다가 베를린의 초빙을 받고 일약 독일어권에서 최고의 교수의 대우를 받으면서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프러시안 아카데미 회원에다가 자기 자신이 소장이 되는 이론물리학 연구소의 소장이면서 베를린 대학의 교수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은 계속 상대성 이론을 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물리 법칙을 통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베를린 대학에 간 지 1년 후에 마침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은 관성계 사이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이라는 것은 관성계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관성계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관성계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일단은 가속되는 게, 속력이 변하지 않는 계를 관성계라고 했으니까 속도가 마치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계를 이제 우리는 비관성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뿐 아니라 회전을 한다든가
방향이 바뀐다든가 하는 것도 사실 모두 가속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 시스템은 대부분 비관성계입니다. 사실 관성계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관성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관성계에서만 우리가 성립하는 그런 상대성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인 거고, 비관성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인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하는데 시작이 되었던 내용은 이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는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때 이 빛의 속력으로 달리면서 거울을 본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특허청의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역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높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의 발 밑에다가 저울을 놓으면은 그 질량이, 그 무게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시절에는 엘리베이터가 뭐 있었을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흔히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알기가 쉬운데요. 엘리베이터에다 체중계를 놓고 우리가 올라서 있으면은 올라갈 때에는 체중이 늘어납니다. 체중계가 실제로 늘어나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체중계가 줄어듭니다. 이게 엘리베이터니까 망정이지, 그냥 떨어지고 있을 때에는 발밑에 체중계를 놓으면은 체중이 얼마가 나올까요? 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체중계도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체중계를 전혀 누르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 효과를 우리가 등가 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중력 질량,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보통 우리가 무게라고 생각하는 그 효과와 그다음에 내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그 효과, 이것은 이제 관성 질량이라고 부르는 효과입니다. 이 두 개의 효과가 똑같다는 게 크기가 똑같은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똑같다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통찰이었습니다. 이것이 효과로 똑같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마도 그 전까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중력의 효과를 이런 가속 운동의 효과로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나아가서 이 가속 운동에서 일어나는 상대성을 중력장에서의 상대성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정말로 중력이란 게 뭐였냐 생각을 해보면은, 저렇게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우주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주 공간에 가만히 있는 우주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중력 상태죠, 우리는. 그 경우와 우주선이 지구 중력으로 지구로 떨어질 때와 저 사이에서 우리가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또는 지구 표면에 서 있는 우주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력 때문에 이렇게 서 있겠죠.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 있지만 이 지구의 중력과 똑같은 가속도로 가속되고 있는 우주선, 그러면 역시 그 가속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냥 서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효과로 똑같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우주선에 창문이 없다면은 이 각각의 경우 사람이 이걸 구별할 수 있느냐,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구별할 수 없으면은 그건 그냥 정말로 본질적으로 똑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인슈타인의 통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를 고심한 끝에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의 기하학을 통해서 중력을 기술함으로써 이거를 기술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ETH에 있을 때 자신의 대학 동창이었던 마르셀 그로스만은 아인슈타인보다 먼저 ETH의 수학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스만의 전공 분야가 마침 비유클리드 기하학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로스만한테 나한테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좀 가르쳐다오, 굽어진 공간에서의 기하학을 좀 가르쳐다오 해가지고 두 사람은 공동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리만 기하학을,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에 하나인 리만 기하학을 배우면서 중력을 이 기하학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서 답이 금방 나온 건 아니고요. 한 3, 4년 정도의 정말로 고투를 거친 끝에 1915년 가을 11월경에 프러시안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방정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방정식이 바로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중력을 묘사하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자, 이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기 하는 수준은 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략 얘기할 때 이 왼쪽에 있는 R로 표현된 부분이 시공간의 기하학을, 시공간이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가 그런 걸 묘사하는 그런 항들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이 T라는 항이 에너지 모멘텀, 즉 질량이라든가 이 에너지라든가 이렇게 물질이 이제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물질을 기하학으로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에서 이런 걸, 이 방정식을 끄집어내서 이게 맞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물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었던 그런 물리 현상은 이 수성의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자, 먼저 세차 운동이 뭔지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우리는 이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타원 궤도로 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원은 타원의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원 궤도로 도는 게 더 일반적인 경우고, 모든 것이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지면 이제 원 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우리는 다 타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타원 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타원 운동을 하는 것은 헨리 해성 같은 거나 그렇겠죠. 어쨌든 이제 수성이 타원 운동을 하는데 그림처럼 고정된 궤도를 계속 도는 것이 아닙니다. 수성의 궤도 자체가 한 바퀴를 공전하고 나서는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빗나간 자리로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저렇게 궤도 자체가 서서히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것을 우리는 세차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태양계에 있는 행성의 움직임들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아주 정밀하게 관측을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관측해온 그 결과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성의 궤도의 세차 운동도 잘 관측이 돼 있었는데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은 이 정도, 즉 100년에 570초 정도의 크기로 세차 운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숫자는 좀 놀라운데요. 이 단위가 초거든요. 여러분 각도 1도 아주 작죠. 근데 1도를 60으로 나눈 것을 1분이라고 하고 1분을 다시 60으로 나눈 게 1초입니다. 그러니까 1초라는 것은 3600분의 1도에 불과해요. 이렇게 측정한 세차 운동을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꽤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다 맞춰놓고 보니까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설명한 값은 약 530초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측정한 값은 570초, 한 40초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관측이 더 정확해지고 계산이 더 정확해져도 이 차이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값의 차이가 뉴턴의 역학에 하나의 설명하지 못하던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관측 사실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행성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통해서 뉴턴의 중력 법칙에 더해지는 새로운 효과를 계산을 하니까 그것이 놀랍게도 관측 값과의 차이 정도에 해당하는 40초 정도의 값을 나타내서 이 수성의 세차 운동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중력장 방정식이,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이 올바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이제 좀 더 극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관측 사실은 이겁니다.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뉴턴 중력하에서도 빛은 약간의 휘어짐을 겪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으니까 빛은 틀림없이 무거운 물체 옆에 가면은 반드시 휘어집니다. 빛이 휘어지는 걸 관측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강력한 중력을 주는 데를 찾아야겠죠. 약한 중력에서는 당연히 휘어지는 걸 우리가 측정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중력이 강해야 이제 우리가 측정할 만큼 이제 빛이 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중력이 강한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태양입니다. 태양만큼 이제 무거운 덩어리가 우리가 보는 우리 근처에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태양 주변에서 빛이 휘어지는 걸 보려면은 태양이 너무 밝아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개기일식 때 뭔가를 측정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1914년인가 15년에 러시아 쪽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이 태양 근처에서 빛이 휘어지는 것을 측정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914년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거는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 개기일식은 1919년 5월에 일어났습니다. 저때 이제 개기일식이 일어난 곳은 아프리카의 프린시페 섬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브라질 쪽에 있는 어떤 그 두 구역이 이제 완전히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구역이었는데요. 그래서 영국 천문대는 이제 관측대를 그 양쪽에 다 보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기일식 때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간 관측대를 지휘한 사람이 영국의 에딩턴이었는데요. 에딩턴이 프린시페 섬에서 빛이 휘어지는 정도를, 그러니까 빛이 휘어진다고 휘어지는 걸 바로 측정한 건 아니고 별의 위치가 원래 알고 있던 것보다 조금 달라지는 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함으로써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확증을 얻게 되었고, 다음날 그것이 타임즈지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면서 아인슈타인은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딩턴이 본국에 보낸 전보의 내용입니다. 에딩턴이 측정한 것이 뭔지를 직접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이제 원래 별들의 위치예요. 별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별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있으면 물론 굉장히 과장한 그림입니다. 이 별빛이 태양 때문에 휘어져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야 뭐 빛이 휘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별이 여기 있다고 보게 되죠. 그러니까 태양이 없을 때는 여기 있다고 보게 되는데 태양이 있으면은 여기 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위치는 여기인데 태양이 없을 때는 우리가 별이 여기 있다고 보는데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이만큼 옆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측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측정한 건 아니고 이것도 몇 초 정도 됩니다. 자, 이런 효과를 지금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는 이제 은하 수준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에서 오는 빛이 중간에 있는 다른 은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휘어서 오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고, 마치 빛을 이렇게 휘게 만드니까 렌즈처럼 보인다 해서 이런 효과를 그냥 중력 렌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쪽 스크린 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오는 빛이 이렇게 휘어오기 때문에 뭐 이런 사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고,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는 우주 자체의 시공간을 이제 기술할 수 있게 돼가지고 우주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우주론 파트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선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 한 가지만, 최근에 밝혀진 결과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시공간이 휘어진 것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정식에 나타나 있는 물리량은 시공간 자체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서 유도해 보면은 그 시공간 자체의 진동을 나타내는 그런 파동이라는 솔루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 자체가 이렇게 떨리는 그런 파동이 가능해요. 우린 이것을 중력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력파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이후부터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여러분들도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몇 년 전에 드디어 성공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라이고라는 실험을 통해서, 라이고라는 실험은 4km 떨어진 곳에 있는 직각으로 위치한 두 개의 거울을 이용해 가지고 이 거울에 레이저를 쏩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빛이 나눠져 가지고 두 개의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울에 이렇게 반사돼서 오게 되는데요. 만일 시공간이 진동을 한다면은 둘 중에 어느 방향으로인가 진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가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중력파를 측정하려는, 그러니까 그 사이의 시공간이 변했다는 것을 측정하려는 그런 실험입니다. 이 실험도 뭐 1980년대에 처음 고안이 돼 가지고 수십 년 동안의 연구와 노력과 개발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측정에 성공한 실험인데요. 또 이 중력파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웬만한 정도의 일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력파 자체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라이고에서 측정한 결과는 아마도 몇십만 광년 떨어진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하는, 그러니까 중력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사건이죠. 그런 사건에서 나온 중력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블랙홀 쌍성이 저렇게 서로 돌다가, 이때도 물론 중력파는 나오고 있습니다. 돌다가 이제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어느 순간 두 개가 합쳐지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이런 것을 이제 이 라이고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력파조차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예측한 대로 측정이 됨으로써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 중력 현상을 얼마나 잘 기술하고 있는가를 또 한번 확인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이라는 역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점점 더 깊게 들여다보고 그 상대성의 진정한 의미를 통찰함으로써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서 우리가 시공간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시공간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고 시공간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제시해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공간을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